성공 시작, 실패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오늘은 형사정책 마무리하는 그런 거 시간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지금까지 형사정책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공부했는지 목차를 펴가지고 한번 이거 쭉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공부해야 할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를 파악한 뒤에 진도 나가도록 하자고요. 제1편 형사정책의 기본 이론에 대해서는 아직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공부해야 할 내용들이죠. 그리고 제2편 범죄 원인에 관한 그 이론 중에서도 제3장부터는 공부를 했는데 제1장과 2장, 즉 생물학적 범죄 이론하고 심리학적 범죄 이론을 오늘 공부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3장에 있어서 사회학적 범죄 이론 해가지고 합의론의 바탕을 둔 여러 그 사회학적 범죄 이론들을 공부를 했고,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사회 구조적 이론하고 사회 과정 이론을 공부를 했었죠. 그리고 제4장에 있어서 갈등 이론과 비판 범죄학 이론 공부를 했고, 그리고 제5장 범죄에 관한 통합 이론 및 발달 범죄학 이론 해가지고 모피트라든가 샘슨과 나우베이 이론 등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제 3장부터 제 5장까지는 출제 빈도가 매우 높고, 그리고 이해하는데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잘 소화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제 3편에 있어서 범죄에 대한 범죄 대책에 관한 이론에 있어서 제 1장 범죄에 대한 예방대책이 최근 중요시된다 하면서 최근에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제2장 형사사법 정책론에 있어서는 다이버전이나 회복적 사법과 같이 자주 출제되는 그러한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제3장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 중에서 출제 빈도가 가장 높으면서도 또 공부하게 되면은 자주 잊어먹을 수도 있고 하는 그 부분이었었죠. 그래서 맨 처음에 소년사법 정책론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죠. 그리고 제4장 형벌론과 제5장 보안처분론도 최근에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 11페이지부터 해가지고 진도 나가도록 하자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해도 여러분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지금까지 공부한 형사정책 내용 보면은 용어라든가 개념이 전혀 생소했었고, 그리고 등장하는 학자 이름들도 아주 많으면서도 외국인 이름들이었기 때문에 기억하기도 매우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않고 뜨거운 열망과 대단한 인내심을 가지고 여기까지 이르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도 대단한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2024년이 되면은 대한민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공무원이 돼가지고 보람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안정되고 행복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도 즐겁게 공부를 해나가도록 하자고요. 그리고 공부하면서 내가 계속 강조했듯이 시험 준비는 단순한 공부가 아니라 철저한 득점 훈련이 돼야 된다 했으니까 그런 수험 준비 자세를 끝까지 유지하면서 공부를 해나가도록 하자고요. 제1편 1장 보면은 형사정책학의 의의와 연구 대상 해가지고 제1절 보면은 형사정책의 의의 및 형사정책학, 범죄학, 형법학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그래서 먼저 형사정책 연구 대상 하게 되면은 국가작용으로서 형사정책하고 그리고 이 형사정책학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국가작용으로서 형사정책하고 학문으로서 형사정책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국가작용으로서 형사정책이나 학문으로서 형사정책을 똑같이 형사정책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먼저 그것은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국가작용으로서 형사정책이라는 의미로 형사정책이 사용된 것인지, 아니면 국가작용으로서 형사정책에 대한 이론을 제시하기 위한 학문으로서 표현된 형사정책인지, 이걸 좀 구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 좁은 의미의 국가작용으로서 형사정책하고 넓은 의미의 국가작용으로서 형사정책 개념 정의를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좁은 의미의 국가작용으로서 형사정책은 직접적으로 1차적으로 범죄 예방과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활동만을 가리키는 말이다. 따라서 방범활동이나 형집행활동만 좁은 의미의 국가작용으로서 형사정책이고, 반면에 이제 넓은 의미의 국가작용으로서 형사정책은 좁은 의미의 국가작용으로서 형사정책, 항상 그 넓은 의미라는 것은 좁은 의미는 당연히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좁은 의미의 국가작용으로서 형사정책뿐만 아니라 간접적, 종속적으로 범죄 방지 효과가 있는 복지정책이나 교육정책 같은 사회정책까지도 포함시키는 것이 넓은 의미의 국가작용으로서 형사정책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를 구분하는 그 기준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관련해서 니스트는 최선의 사회정책이 가장 좋은 그 형사정책이다. 최선의 형사정책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가장 좋은 사회정책이 가장 좋은 형사정책이다 이렇게 번역해도 상관없는 거죠. 그건 아무튼 이 니스트는 좁은 의미의 형사정책을 지지하는 학자가 아니라 넓은 의미의 형사정책을 지지하는 학자로서 가장 좋은 사회정책을 통해서 범죄를 줄이는 것이 가장 좋은 형사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했어요. 왜냐하면 사회정책, 복지정책이라든가 교육정책이나 가정정책 이런 것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범죄를 예방시킨다면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거죠. 그래서 그러한 그 의미로서 니스트가 한 표현이다 하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도록 하고, 그리고 아까도 방금 전에 그 지적했듯이 우리나라는 형사정책이라는 이 네 글자로 표현됐다 하더라도 학문을 뜻하는 것인지 국가작용을 뜻하는 것인지가 구분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맥상 어떤 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 하는 것은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형사정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출제 가능성 그다지 높지는 않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이해만 하면 되겠고, 그리고 오늘날 그 형사정책의 연구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그 공부했듯이 형법 외적 수단 연구까지도 중요시되고 있다. 형법 외적 수단을 통해서 범죄를 줄이는 것을 예방론이라고 한다 했죠. 그래서 오늘날은 이런 거 예방론 분야가 중시됐다 하는 것하고도 이제는 연결해서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좁은 의미의 형사정책학과 넓은 의미의 형사정책도 그 기준만 좀 이해하시면 돼요. 원래 좁은 의미의 그 형사정책이 이 본래 의미의 형사정책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이 형사정책이라는 그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기 시작한 사람은 독일의 포에르 바흐인데, 포에르 바흐는 가치평가적으로 연구하는 분야, 범죄에 대해서 가치평가적으로 연구하는 그 분야만을 좁은 의미의 형사정책이라고 개념정의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경험과학으로서의 범죄학까지도 형사정책에 포함시키는 쪽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 자, 그것을 좀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좁은 의미의 형사정책 하게 되면은 전형적인 범죄 대책에 대해서 연구하는 가치학문 내지 규범학의 성질 지닌 분야만을 말한다. 그런데 넓은 의미의 형사정책학 하게 되면은 좁은 의미의 가치학문 뿐만 아니라 경험과학으로서 범죄학을 연구하는 그 분야, 범죄학까지도 포함하는 그 개념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디귿 보시면은 이런 넓은 의미의 형사정책학 내지 범죄학의 학문적인 특성으로 대표적인 것이 종합과학성 내지 개방성이다 하는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종합과학성 내지 개방성이라는 것은 이 범죄에 대한 그 연구는 워낙 이 포괄적이고 방대한 그 분야이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연구 방법만 가지고 연구를 해낼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 사회과학의 연구 방법론들을 이렇게 종합해 가지고 연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학문이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 가지 그 연구 방법에 한정시키지 않고 연구 방법을 다른 인접 학문으로까지 개방해 가지고 널리 이렇게 연구 분야가 확대가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셀린 하면 이제는 바로 떠오르죠. 규범 갈등 이론 내지 문화 갈등 이론을 제창했던 셀린이에요. 그래서 셀린도 범죄학은 영토를 가지지 않는 제왕 학문이다 해가지고
이 범죄학 내지 형사정책학의 종합각성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범죄학은 영토를 가지지 않았다 하는 것은 범죄에 대해서 연구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학문 분야로 한정시켜서는 아니 되고 다양한 인접 학문으로까지 확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영토를 가지지 않는 학문이고, 그 다음에 제왕학문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학문이다 하는 의미를 강조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네크레스도 바로 떠오르죠. 바로 컨테인먼트 시어리 해가지고 봉쇄 이론 또는 억제 이론으로 번역되는 이론을 제시한 통제 이론가고, 그래서 이 형사정책의 그 특성, 종합각성도 중요한 특징이지만 오늘날 와서는 이 형사정책학이나 범죄학도 독립과학성이 확실하게 인정되고 있다 하는 정도로 파악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형사정책학과 범죄학, 형법학의 상관성도 여기 설명되어 있듯이 이 범죄학이나 형사정책학이나 그리고 형법학, 이것은 범죄에 관해서 연구하는 그 분야들이기 때문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죠. 그러면서도 독립과학성을 지니고 있고, 그러니까 형사정책학도 독립된 학문으로 오늘날 인정되고 있고, 범죄학이나 형법학도 독립과학이 확실히 인정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단절된 학문이 아니라 상호 협조하는 그런 그 연구 분야다. 상호 의존성을 지닌 그 분야다 하는 설명이에요. 그리고 아까 형사정책이라는 말을 최초로 사용하기 시작한 사람은 포에르 바의지만 범죄학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가로팔로다 하는 점에서 좀 대비시킬 필요가 있죠. 그래서 가로팔로는 가치학문 내지 이 규범학문으로서 형사정책학을 제외한 순수한 경험과학으로서 범죄학 연구만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범죄학이라는 정의를 제시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형사정책학하고 범죄학은 기능적으로 통합성을 갖고 상호 도움을 제공하는 의존성을 지닌 학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법학도 마찬가지로 범죄학이나 형사정책학과 상호 불가분적인 의존성을 지니고 있다. 왜 그러냐 하게 되면 범죄학에서 연구해가지고 범죄 현상과 원인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가장 좋은 대책을 연구하는 것 분야가 형사정책 분야고, 가장 좋은 대책이 제시가 되면은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법률로서 그거라는 것을 제정을 해야죠. 그래서 형사법이 시행되게 되면 그 형사법을 해석하는 연구를 하는 것이 형법학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 의존적인 그런 그 학문이다. 그런 그 의존성을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 형사정책학 하게 되면은 이제는 넓은 의미의 형사정책 개념이 일반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죠. 그래서 범죄 대책에 관한 가치 평가적인 연구만 한정시키는 것이 이 형사정책이 아니라 범죄의 원인과 현상에 대해서까지 연구하는 그 분야도 포함이 되고 있다. 그래서 넓은 의미의 형사정책은 사실학으로서 형사정책학, 즉 범죄학과 규범학으로서의 형사정책학을 포함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한번 가볍게 이해를 하면 충분해요. 그리고 제2절 형사정책의 연구 대상과 관련해서 이미 범죄 방지 대책은 공부했고, 오늘 공부해야 할 것이 범죄 개념과 그리고 그 범죄 행위를 한 사람을 범죄인 또는 범죄자라고 부르죠. 그리고 범행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 범죄 피해자까지 연구 대상으로서 오늘 공부하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먼저 범죄가 형사정책이나 범죄학의 가장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범죄. 근데 이 범죄도 형법학에서라면은 범죄 개념이 딱 한 문장으로 정의가 돼요.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유책한 행위를 범죄라고 한다. 해서 이 형법적으로 범죄 개념은 명확하게 정의가 되죠. 그렇지만은 형사정책학이나 범죄학에서 범죄라는 것 개념 정의는
여러 각도에서 다양하게 정의가 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여기에서는 이해할 필요가 있죠. 뭐 그냥 한 문장으로 말한 그 형식적 범죄 개념,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유책하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 법학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는 것은 뭐냐면 형법에서 제 50조 해가지고 형법 조문에서 이제 그 어떠어떤 행위가 범죄 행위다 하는 것을 제시하면서 그것에 대해서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찬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행위가 금지된 행위고 그런 그 금지된 행위가 범죄 행위가 되는데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형벌이 부과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것이 바로 구성요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 또는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형법 250조가 돼 있어요. 그러면 형법 250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이 바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행위죠. 이게 250조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이거 위법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교도관님들께서 어쩔 수 없이 사형 집행하면서 사람을 죽였다 하게 되면 그것은 정당한 행위죠. 직무활동이지 그것은 위법한 행위가 아니죠. 그래서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는, 위법성이 없어지는 그런 그 행위는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런 정당 행위가 아닌 그런 살인 행위를 했다 하게 되면 구성요건에도 해당하고 위법성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13세 된 애가 사람을 죽였다 하게 되면은 우리가 공부했듯이 형법에서 14세 이상 된 자만이 범죄 행위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14세 미만자는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책임 능력이 인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이기는 하지만은 유책성,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14세 이상에 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그냥 사리 분별 능력도 없는 조현병 상태에서 사람을 죽였다는 것도 책임 능력이 인정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14세 이상인 사람이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고 사람을 죽였다 했을 때 유책성도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법학에 있어서 범죄라는 것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유책한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하나의 문장으로 정의가 되는데, 범죄학이나 형사정책에 있어서 범죄 개념은 여러 관점에서 정의가 되고 있다 하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형사정책은 형법학과는 달리 형식적 범죄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지 않고, 형식적 범죄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됐죠.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유책하는 일을 말한다 하는 거고, 이런 형식적 범죄 개념뿐만 아니라 범죄학이나 형사정책에서는 실질적 의미의 범죄까지도 연구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범죄를 공부하게 됐죠. 그리고 개개인에 의해서 행해지는 개별 현상으로서 범죄 행위뿐만 아니라 한 사회에서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범죄 현상, 즉 집단 현상으로서 범죄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고, 그리고 피해자 없는 범죄, 이것도 이제 뭐예요? 피해자 없는 범죄 하게 되면은 대표적인 것이 약물 남용행위, 자기가 가해자이면서 스스로 피해자이고 서로 이제 합의해서 범죄 행위를 한 성매매 행위라든가 이런 것이 피해자 없는 범죄다라고 공부를 했었죠. 그리고 일탈행위입니다. 일정한 행위에 대한 범죄와 또는 비범죄와도 연구 대상이 되고, 그리고 아직 발생되지 않은 범죄 행위라 하더라도 장차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는 범죄에 대해서도 연구해 가지고 예방정책을 펴는 것이 중요시 되고 있죠. 그래서 장래 발생된 것으로 예측되는 범죄까지도 형사정책학의 연구 대상에는 포함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형식적 의미의 범죄 개념과 실질적 의미의 범죄 구분하는 문제는 종종 출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별표 하나 하세요.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범죄 개념과 실질적 의미의 범죄, 형식적 의미의 범죄는 형법상 구성요건으로 규정된 행위만을 형식적 의미의 범죄라고 한다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범죄, 그러니까 형식적 의미의 범죄는 형법적 의미의 범죄를 말한다 하는 거죠. 이 포이에르 바하가
죄형 법정주의를 표현하는 그런 모토를 제시를 했는데, 그분은 이제 법률 없이는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법률이 없이는 범죄도 없다 해서 이 범죄가 형식적 의미의 범죄를 뜻한다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시험에 두고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하고, 형식적 의미의 그 범죄는 보장적 기능, 이 보장적 기능은 앞으로 보호적 기능하고 헷갈려서는 안 돼요. 보호적 기능이라는 것은 이 형벌을 통해서 사회를 보호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죠. 보호는 사회 보호예요. 근데 보장은 개개인의 인권 보장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죄형 법정주의는 보장적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원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장적 기능을 보호적 기능으로 바꾸는 그런 함정도 주의할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제 형식적 의미의 그 범죄하게 되면은 미처 사회적으로 아무리 해악이 되는 행위라 하더라도 법률로서 범죄로 규정하지 않으면, 입법화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범죄 행위에 포함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입법 지연에 따른 법적 허점이 야기될 수 있다 하는 것. 그리고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간통죄처럼 실질적으로는 사회 유해성이 심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형법에서 계속 범죄로 규정해 놓으면 사회 유해성이 없는 행위, 즉 실질적으로는 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형법적으로, 형식적으로는 범죄로 규정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도 이 입법 지연, 법률 개정 지연에 따른 허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범죄 개념이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형식적 의미의 범죄를 사용하게 되면은 보장적 기능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그 단점은 입법 지연에 따른 법적 허점이 야기될 수 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구분해 놓도록 하고, 실질적 의미의 범죄하게 되면은 형법상 구성요건으로 범죄로 규정돼 있건 규정돼 있지 않건 간에 실질적 의미의 범죄 기준이 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사회에 얼마나 해악이 되는 행위냐, 즉 사회 유해성 내지 법익 침해성이 심각하면은 형법의 범죄로 규정돼 있건 규정돼 있지 않건 그건 범죄로 봐야 된다 하는 것이 실질적 의미의 범죄 개념이에요. 그리고 방금 예를 들었듯이 간통죄, 혼인빙자 간음죄, 낙태죄처럼 실질적으로 사회 유해성이 심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형법에서 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하게 되면은 그것은 형식적 의미의 범죄에는 해당되지만 실질적 의미의 범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것이 실질적 의미의 범죄 개념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범죄 개념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실질적 의미의 범죄 개념이 필요한 것은, 실질적 범죄 개념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변화되는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절대적 범죄 개념과 구분이 된다. 그래서 절대적 범죄 개념하고 상대적 범죄 개념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절대적 범죄 개념은 문자 그대로 어떤 하나의 그 행위가 범죄였으면 어떤 시대가 됐건, 그리고 어느 한 국가에서 범죄면 지구상 어떤 국가가 되건 모두가 다 범죄를 규정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절대적 범죄 개념은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행위가 가장 전형적인 범죄인데, 지금 전쟁할 때 적군을 죽이는 행위, 이것은 훈장받을 행위지 범죄 행위가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아까 예를 들었듯이 교도관님께서 어쩔 수 없이 직무 활동으로서 교수형에 처했다. 그래서 그런 거 살인행위, 이것은 정당한 행위이지 범죄가 아니죠. 그래서 이 절대적 범죄 개념은 오늘날 존재하지 않는 걸로 이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과 장소를 따라 변하지 않는 절대적 범죄 개념하고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변화가 되는 상대적 범죄 개념으로서 실질적 범죄 개념은 구분이 돼야 된다 하는 거. 그래서 절대적 범죄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절대적 범죄 개념을 시간과 장소 등 문화 등을 초월해서 인정되는 범죄 행위가 존재한다는 걸 전제로 하는데, 보통 자연범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자연범은 존재하지 않는 개념으로 봐야 된다. 다만 이 자연범 개념을 좀 좁게 사용할 때는 시간과 장소, 문화 등을 초월해서 절대적으로 인정되는 범죄 행위가 찾기 어렵기 때문에
살인, 강도, 강간같이 전형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범죄로 인정되는 그런 행위들을 자연범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하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형식적 의미의 범죄 개념하고 실질적 의미의 범죄 개념, 상대적 의미의 범죄 개념하고 절대적 의미의 범죄 개념을 구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다. 특히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실질적 범죄 개념하고 형식적 범죄 개념을 구분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범죄 개념, 이것은 범죄화와 비범죄화의 기준이 되는 범죄 개념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개별 현상으로서 범죄 행위와 집단 현상으로서 범죄. 개별 현상으로서 범죄는 개개인이 행하는 범죄를 뜻하는 개념이죠. 그리고 집단 현상으로서 범죄하게 되면은 이것은 한 사회에서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범죄가 어떤 범죄이고, 그리고 발생량이 어느 정도이고, 어떻게 이제 경향이 바뀌고 있는가, 이런 거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이 집단 현상으로서 범죄성이다. 그래서 집단 현상으로서 범죄 내지 범죄성은 사회학적 범죄 이론에서 중요시하는 것이고, 개별 현상으로서 범죄, 이것은 생물학적 원인론이나 심리학적 원인론처럼 개인적 원인론에서 중시하는 개념이다 하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다만 범죄학이나 형사정책학에서는 개별 현상으로서 범죄뿐만 아니라 집단 현상으로서 범죄도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하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형사정책학이나 범죄학에서는 단순히 법규범을 위반하는 행위인 범죄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사회규범을 위반하는 일탈 행위도 연구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하는 설명이죠. 그래서 일탈행위 개념이 뭐냐 하는 것은 이해를 해야죠. 일탈행위라는 것은 범죄행위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범죄가 되지 않는 그런 마약 흡입행위라든가 알코올 중독 행위, 가출, 학교 중퇴, 이런 것들이 이제 일탈행위죠. 그렇기 때문에 일탈이라는 것은 법규범에 위반되는 행위를 뜻하는 개념은 아니고 바로 사회규범을 위반하는 행위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행하지 않는 그런 거, 소수 사람들만 행하는 행위, 이것을 일탈행위라고 한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일탈행위는 범죄보다도 넓은 개념이다. 일탈행위 중에서 사회유해성 내지 법익침해성이 큰 행위만을 가려서 범죄로 규정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 설명되어 있듯이 일탈행위와 범죄와의 관계에 있어서 모든 일탈이 형식적 범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은 방금 설명했기 때문에 이해가 잘 되죠. 그러니까 이 가출하는 행위라든가 학교에서 자퇴하는 행위, 이런 같은 경우는 일탈이긴 하지만 사회 유해성 있는 행위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형식적으로 범죄로 규정되지 않죠. 실질적 범죄성이 없기 때문에 형식적 범죄로도 규정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탈 중에서 사회 유해성이 큰 그런 행위들이 주로 범죄로 규정이 된다. 그런데 반대로 형법적으로 범죄로 규정되어 있는 행위일지라도 일탈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들도 존재한다 하는 거예요. 이런 그 행위들이 우리나라로 하게 되면은 고수 덮치는 행위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고수 덮치는 행위도 형법적으로는 분명히 도박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예요. 그렇지만은 우리 그 사회 규범상, 그리고 사회 대다수 사람들이 그냥 친목도모를 위해서 적은 판돈 가지고 이렇게 고스톱을 치는 행위, 이것은 일탈이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죠. 자, 그래서 형식적 범죄도 모두 일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일탈이 범죄가 아니고 범죄가 모두 일탈이 되는 것도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이해를 하도록 하자. 그래서 미국에 있어서 금주법이 시행되던 그 시기에도 술 제조하고 마시고 하는 행위를 법률에서는 범죄로 규정을 했었어요. 그렇지만은 그때 당시에도 미국 대다수 사람들은 술 마시는 행위를 일탈 행위로 인식하지는 않았다 하는 거죠.
그 점을 좀 이해하고, 그리고 일탈행위 개념, 이것은 형사법 규범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면 실질적 범죄와 같은 관점이다.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 범죄가 일탈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그 일탈행위나 실질적 범죄나 이것은 형식적 법 기준에 의존하지 않고 사회적 규범에 위반되느냐 위반되지 않느냐를 가지고 파악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관점상 실질적 범죄와 일탈은 같은 관점을 취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실질적 범죄가 일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이해하고, 그래서 일탈이나 실질적 범죄는 사약적 개념이지 법학적 개념이 아니다 하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인에 대해서 범죄인이 형사정책이나 범죄학의 연구 대상으로 포함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후반 실중주의 범죄학이 등장하면서부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중주의 범죄학 입장에서는 범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을 지닌 사람하고 범죄를 범할 특성이 없는 일반인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범죄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조건과 상태를 지닌 사람에 대해서는 범죄를 유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한 어떤 그 처우, 치료 개선 대책이 적용이 돼야 된다. 이렇게 봤죠. 그래서 실중주의 범죄학에서는 범죄인과 비범죄인을 본질적으로 다른 인간으로 보는 관점이다 하는 정도 이해하시고, 이것은 나중에 뒤에서 바로 공부하겠지만 고전주의 입장에 있어서는 모든 인간은 합리적인 이성을 지닌 존재이다 해가지고 범죄인과 비범죄인을 본질적으로 다르게 보지 않는 관점이에요. 항상 그런 내용 나오면은 실중주의 관점인지 고전주의 관점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드려요. 그리고 범죄인 분류,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피해자 유형 분류에 비해서는 출제 비중이 높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학설사적인 측면에서 범죄인 분류를 최초로 시작한 학자가 이탈리아 인류학파에 속하는 놈브로소이죠. 그래서 놈브로소가 최초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에 입각해가지고 범죄인 유형 분류를 시작했다. 그래서 이 학설사적인 측면에서 놈브로소의 범죄인 유형 분류 정도는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생리적 범죄인으로 번역하다가 본을 타고난 이렇게 지금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최근 용어로 하게 되면 타고난 범죄인으로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생내적 범죄인하고 같은 말인데, 생내적이라는 것은 날생자 가지고 올랬자니까 태어날 때부터 범죄성을 가지고 온 범죄인 이 뜻이에요. 그래서 타고날 때 타고난 범죄성을 지닌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용어의 의미를 좀 이해하시고, 그래서 놈브로소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이렇게 인식되는 범죄인 개념이 생내적 범죄인 내지 타고난 범죄인이에요. 그래서 타고난 범죄인설을 주장한 사람이 놈브로소다 하는 것을 바로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놈브로소는 소질적으로 범죄성을 지니고 태어나는 생내적 범죄인과, 그리고 정신 이상으로 인해서 범죄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정신병 범죄인, 그리고 소질과는 상관없지만은 어떤 신념에 의해서 범죄를 범한다든가 자기 가치관에 벗어나는 어떤 행동을 보게 되면 울분을 터트려 가지고 범죄 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격정 범죄이죠. 그래서 놈브로소는 소질을 매우 중요시했던 범죄 생물학자이기는 하지만 소질만이 범죄의 원인이라고 보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범죄 성향이 소질을 가진 것은 아니고 간통을 범한 배우자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어떤 금지된 정치 상황에 대해서 우발적으로 범행하는 것, 그래서 이제 그 진보적인 가치관을 지닌 사람이 이 지나치게 보수적인 그런 거 주장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격분해 가지고 공격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 그러니까 격정 범죄인에 해당한다. 그리고 기회 범죄인, 그래서 놈브로소는 생내적 범죄인, 정신병 범죄인, 격정 범죄인으로 격정 범죄인, 기회 범죄인으로 범죄인을 유형 분류했다 하는 정도로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기회 범죄인은 유사 범죄인, 준범죄인, 상습 범죄인, 잠재적 범죄인이 있는데 이런 것은 그냥
문제풀이 단계라든가 이런 때에서 부수적으로 공부할 내용이지 직접적으로 핵심적으로 반복해서 공부할 내용은 아니다. 다만 이제 뒤에 나오지만은 같은 범죄 인류파에 속하는 가로팔로는 자연범설을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음 중에서 넘브루소의 범죄 유형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그런 거 자연범이나 뒤에 나오는 아샤펜부르크의 직업범죄인을 집어넣어가지고 틀린 거 고르도록 한다든가 이런 정도로 출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세밀하게 암기하려고 시도할 필요는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려요. 페리도 넘브루소의 제작격으로 범죄 연구를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넘브루소에게 뭐 대학에서 공부를 한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지만 프랑스에서 범죄 사약을 공부하고 와가지고 그때 당시 가장 유명한 범죄학자가 넘브루소였기 때문에 넘브루소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지도를 받았던 그런 거 경력을 지닌 분이에요. 자, 그래서 페리는 넘브루소의 분류의 그 기초를 하고 있다. 그래서 페리의 범죄인 유형 분류나 넘브루소의 범죄인 유형 분류는 비슷하지만은 넘브루소는 방금 내가 말했듯이 프랑스에서 범죄 사회학을 공부하고 돌아온 학자였기 때문에 사회학적 범죄 원인을 특히 강조했고 이런 연구 경향은 스승격인 넘브루소에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넘브루소도 처음에는 상례적 범죄인을 매우 중요시하다가 후반기에는 사회적 원인에 의해서 범죄를 범하는 범죄인들도 중요시하게 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페리는 범죄 인류학파에 속하지만은 사회적 원인을 강조했던 학자다 하는 그 특징이에요. 그리고 가로팔로 범죄학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기 시작했던 가로팔로는 생물학적 요인보다는 심리학적인 요인을 중시하면서 자연범, 법정범, 과실범으로 유형 분류했다. 자, 그래서 가로팔로하고 넘브루소를 헷갈리도록 출제하는 것을 좀 주의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로팔로는 자연범설을 주장한 학자이다. 이렇게 기억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니스트는 범죄 원인은 소질과 환경 모두가 다 인정이 돼야 된다 해가지고 다원적 범죄 원인론을 주장했고, 그리고 응보형주의에 대해서 맹목적인 형벌관이라고 비판하면서 특별 예방론을 체계적으로 정립시킨 학자가 니스트다 하는 것도 앞부분에서 한번 언급이 됐었어요. 그래서 니스트는 목적형 사상을 주장했는데 특히 여기서 목적형이라는 것은 특별 예방을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특별 예방 이론을 주관주의 형법 이론 차원에서 정립시킨 학자가 니스트다. 그래서 니스트는 범죄 대책 관련해서 범죄를 크게 세 집단으로 분류를 했는데, 개선 불가능한 범죄인의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재범을 막을 수 없는 그 대상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 선천적으로건 아니면 어떤 요인에 의해서 치료할 수 없는 범죄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범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사회 안전을 거치기 위해서는 무효화 내지 무능력화 시켜야 된다 했죠. 그래서 무능력화, 무효화라는 것은 물리적 강제적 장치에 의해서 범죄 능력을 없애는 그런 거 조치를 말한다. 그래서 오늘날 무효화 처분으로서 대표적인 것이 장기 자유형이다 했어요. 사형 폐지한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무능력화 내지 무효화 처분, 개선 불가능한 자에게는 개선이 가능하면서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한 그 상태범에 대해서는 교화 개선 처분이 적합하다. 그리고 개선 가능하면서 개선이 불필요한 그런 정상적인 인간으로서 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사람이 기회범이에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자유형에 의해서 다시는 그런 범죄를 행하지 못하도록 겁을 줘야 된다. 위협. 그래서 특별예방수단으로 니스트는 무효화 처분과 개선 처분, 위화 세 가지 처분을 제시를 했다. 그리고 시험과 관련해서 대청론에서 공부했듯이 니스트는 단기자유형은 해악만 있는 그 형벌이지 교화 개선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 형벌이다. 그래서 니스트는 단기자유형에 대해서 폐지를 최초로 주장했다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험에 있어서도 뭐 니스트는 기회범에 대해서는 단기자유형을 주장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틀린 정답 지문이 출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샤펜부르크도 출제 가능성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아샤펜부르크는 여기 간단하게 소개한 내용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독일 학파이기 때문에 환경 한 가지만 범죄 원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소질, 즉 개인적 범죄 유발 요인과 사회적 환경 요인을 범죄 원인으로 모두 보면서 그걸 그 기준으로 해서 7가지 유형 분류를 한 사람이 아샤펜부르크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꼭 암기한다면은 과격기의 상직 직업범죄인으로 7가지 유형 분류한 사람이 아샤펜부르크다. 이런 정도로 기억하면 되겠어요. 과실범죄인, 격정범죄인, 기의 상직에서 애모범죄인, 상습범죄인 내지 관습범죄인, 직업범죄인, 누범자. 그리고 우리나라 형사상의 형사실물상 범죄인 유형분류 하면은 우발범죄인, 상습범죄인, 신장애 범죄인, 사상범죄인, 소년범죄인. 근데 이것도 첫째 따가지고 우상심사소 5가지 유형분류를 우리나라 형사실무상 분류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우발범죄인 내지 기범죄인은 어떤 특성이 있는가, 그냥 범죄적인 성향이 있어서 범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어떤 그 범죄 기회가 주어지니까 자칫 판단 잘못해 가지고 범죄 행동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범죄적인 어떤 그 성향도 강하지 않고 재범 위험성 높지 않기 때문에 각종 그 유예제도의 적용 대상으로서 적합한 범죄인 유형이다 하는 정도예요. 그 다음에 상습범죄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사회적으로 가장 위험시되는, 문제시되는 그런 그 인간들이죠. 그래서 형사정책으로 가장 그 중요시되는 것이 상습범죄인이다. 그래서 상습범죄인에 대해서는 우리 형법에서도 가중처벌 그 규정도 두고 있기도 하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기초적인 정도로만 이해하면서 파악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최근에 와서 출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연구 대상으로서 범죄 피해자는 별표 2개 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피해자학의 형사정책적인 의의. 피해자학은 학문 연구 분야 중에서 범죄와 관련된 학문 연구 분야 중에서 가장 뒤늦게 발전된 그 분야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오면서 피해자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 하는 설명이에요. 그리고 피해자학에 대한 연구에 영향을 받아서 오늘날 예방대책이 중요시되고 있고, 회복적 사법도 공부했듯이 피해자 발달에 영향을 받아서 제시가 된 것이다 했죠. 그리고 회복적 사법 공부했었는데, 회복적 사법 소년법에서는 소년부 판사의 화해 관고 제도가 있었고, 그리고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서는 검사의 형사 조정 제도가 회복적 사법을 반영한 그런 거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문을 인용해 놨죠. 검사는 피의자와 범죄 사이의 형사 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러니까 신청에 의해서만 형사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직권으로도 수사 중인 형사 사건을 형사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그 신청 또는 직권 나왔을 때에는 어떤 형태로 출제가 많이 되냐면 신청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신청에 의해서도 할 수 있고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둘 내용이죠. 그리고 이 피해자에 대한 연구는 양형에도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유발했다든가 피해자가 범죄에 어떤 그 기여를 했다 하게 되면은 그 피해자가 기여한 만큼은 범죄자의 책임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 측면에서 피해자에 대한 연구는 양형에도 영향을 미친다 하는 거. 그렇지만은 피해자의 역할은 책임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그건 틀려요. 책임은 전적으로 범죄자와 관련된 것이지 피해자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구분하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 범죄 피해자 보호법 이전의 법률이 바로 범죄 피해자 구조법이었어요. 그래서 범죄 피해자 구조법은 현행법이 아니고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 현행법이다. 그래서 범죄 피해자 보호법도 형사정책 시험에서는
종종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법령을 통해서도 중요하게 다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보통 이제 소촉법이라고 부르죠. 소촉법 해가지고 소촉법. 그래서 소촉법상 배상명령제도, 이것은 형사재판하면서 민사적인 손해배상까지 결정하는 제도예요. 이것은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형사재판하면서 피해자에게 범죄로 인해서 발생한 물적 피해와 치료비, 손해, 위자료까지 이렇게 배상하도록 명령을 내려줄 수 있죠. 그러면 피해자가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거 제도가 없으면은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오랜 시간 걸리면서 손해 배상을 받고 해야 되고, 결국에는 이제 뭐 민사적인 손해배상이 확정됐다 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은 결국에는 수포로 돌아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사재판 단계에서 범죄자에게 이런 물적 피해를 배상해라, 이런 거 명령을 하게 되면은 적은 형을 받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을 잘 이행을 하죠. 그래서 이 배상명령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의 제도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특히 피해자 중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성범죄 피해자죠. 성범죄 피해자는 일반적인 범죄 피해자에 비해서 그 고통이 겹겹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범죄로 인해서 직접 피해당하는 것을 거친 것이 아니라 형사사법 절차나 제도에 있어서 이제 조사를 받으면서 수치스러운 질문도 많이 받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남성 중심적인 그런 가치관에 찌들려 있는 그런 수사관들이 뭔가 성범죄 피해자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피해를 당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에서 대할 수도 있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걸로 인해서 큰 상처를 당하는 것이 2차적 피해자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주변 사람들에게 신상이 알려져 가지고 여러 가지 불명예를 겪는다든가, 이런 것도 2차 피해자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또 더욱 심각한 것은 뭐냐면은 이런 성범죄 피해를 당한 분들이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래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그걸로 인해서 범죄 생활에 빠져드는 경우도 종종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삼중의 피해 개념을 좀 이해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1차 피해는 범죄자로부터 직접 피해를 당하는 것을 가리키는 개념이고, 2차 피해는 형사사법기관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사생활이 노출된다든가 치욕스러운 어떤 취급을 당한다든가, 이런 것을 가리키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3차 피해, 이것은 결국에는 범죄자가 되는 그런 피해를 말하는 거다. 자, 그 개념 정도는 이해를 해 두실 필요 있어요. 그리고 피해자학도 범죄학과 마찬가지로 본질적으로는 사실학 내지 경험과학의 바탕을 둔 그런 학문이고, 피해자학은 범죄 예방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범죄 피해자학과 범죄 예방학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던 그런 학자로서 반드시 알아둘 게 헨티와 엘렌베르거, 멘델존, 이 세 분의 학자들이에요. 그래서 헨티는 범죄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니까 오로지 범죄자의 범죄성만 가지고 범죄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피해자가 조장하기도 하고 유발하기도 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범죄자와 피해자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범죄를 분석을 하는 것이 보다 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연구가 될 수 있다 해가지고, 피해자와 범죄자의 상호작용까지도 연구 대상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 하는 거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 발달의 기초를 마련해 준 분이 헨티다. 그래서 헨티는 범죄학이 보조과학으로서 한정시키긴 했지만은 피해자의 존재가 오히려 범죄자를 만들어낸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존속살인죄 하게 되면 도덕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행동으로 일단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나쁜 그런 아버지를 만난다든가
해가지고 계속해서 가정폭력 행사하고 갖가지 그냥 식구들을 괴롭히고 이런 것을 보다 못해서 자기 어머니에게 너무 가혹하게 하고 이런 장면을 보고 이제 자식이 그 아버지 짐승 같이 행동하는 그 아버지를 격분해가지고 살해했다든가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착하고 온순했던 그 아들이 왜 이렇게 범죄자가 되느냐, 피해자가 범죄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것이 이제 피해자의 어떤 범죄 유발이라고도 개념정의 하는데 이런 경우도 종종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측면까지 이 관심 영역을 확대시키면서 범죄학 연구를 행했던 최초의 학자가 바로 헨티다. 그리고 헨티는 피해자 유형 분류에 관심을 보여서 최초로 범죄인 유형 분류를 했던 사람이 논보로서라면 최초로 피해자 유형 분류를 한 사람이 바로 헨티예요. 그래서 헨티는 피해자 유형 분류의 그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 취약성이다 하는 것은 앞으로도 시험에 출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애처럼, 여성처럼, 노인처럼, 소수자처럼 이렇게 어린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생물학적으로 취약하죠. 범죄 피해를 당하기 쉬운 그런 취약성을 지니고 있어. 범죄자가 공격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방어할 수 없는 능력 상황이죠. 그런 취약성을 지니고 그 다음에 소수자들 이런 사람은 사회적으로 약자죠. 그래서 취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물학적 사회적으로 취약성을 지닌 사람을 일반적 피해자 유형으로 분류했고, 그리고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취약성을 지닌 사람을 심리적 유형의 피해자 유형으로 분류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피해자 유형 분류에서 헨티는 취약성을 기준으로 분류했다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엘렌베르거도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피해를 당하기 쉬운 그런 심리학적인 특성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그래서 엘렌베르거도 피해자 연구에 큰 기여를 했다. 그래서 심리학적 기준에 따라서 피해자 유형 분류를 하면서 잠재적 피해자성과 일반적 피해자성을 지닌 사람으로 구분해서 연구했던 사람이 엘렌베르거다. 그래서 엘렌베르거가 어떤 연구를 했는가 하는 정도는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헨티 못지않게 중요한 기여를 했던 분이 이 멘델존이죠. 그래서 앞으로 그 시험에 있어서는 멘델존하고 헨티를 구분하는 문제 정도는 종종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멘델존은 생물심리 사회학이 새로운 분야여가지고 피해자학이라는 그런 논문을 발표하면서 피해자학의 독립과학성을 주장을 했어요. 피해자학도 형사정책학이나 범죄학, 형법학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학문으로서 연구가 돼야 된다. 그만큼 중요하다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산업재해 피해자라든가 교통사고 피해자라든가 자살 피해자 이런 사람들도 결국에는 사회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처했고 사회적으로 여러가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런 피해를 당한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까지 이 범죄 피해자학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해가지고 피해자학의 연구 범위를 폭넓게 넓혀가지고 일반적 피해자학까지 주장했던 분이 멘델존이다. 그래서 피해자학의 독립과학성과 일반적 피해자학으로 연구 범위를 확장시켰던 분이 멘델존이다. 그렇지만 헨티는 독립과학성은 인정하지 않고 범죄학의 한 보조학문으로서 피해자 연구를 강조했을 뿐이다. 그리고 취약성을 기준으로 해서 범죄 피해자 유형 분류를 했던 사람이 헨티라면 멘델손은 유태인으로서 누마니아 변호사예요. 그래서 실무와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이제 양형을 보다 더 적절하게 할 수 있는가 해가지고 범죄 발생에 대한 피해자의 책임 정도, 유책성이라고도 번역한 책이 있고 책임 정도로 번역하기도 하고 비난 정도로 번역하기도 해요. 이 비난 가능성이 이 비난의 정도가 바로 책임이니까. 그래서 어떤 한 단어만 가지고 이렇게 머리 글자로 암기하는 것은 좀 위험해요. 그래서 맨유다 이렇게 기억하는 학생들도 있는 것 같은데 맨유 하면 유책성을 기준으로 했다 이건데 이렇게 유책성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책임으로 바꿀 수도 있고 비난 정도로 바꿀 수도 있어요. 책임 정도, 비난 정도. 이 유책성이나 비난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피해자 유형 분류한 사람이 멘델손이고 취약성을 기준으로 유형 분류한 사람이 헨티다 하는 것을 피해자 유형 분류에서 구분해서 알아두자 해서 여기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해자 유형 분류는 범죄인 유형 분류보다도 훨씬 더 출제 비중이 높기 때문에 확실히 알아줘야죠. 그래서 별표 3개 하세요.
henT의 피해자 유형. henT는 취약성을 그 기준으로 해서 분류해가지고 일반적 피해자 유형, 아까 예를 들었듯이 여성이라든가 어린이가 이제 영어로는 더 영인데 그 정확한 개념을 모르고 그냥 젊은이로 이렇게 직역해 놓은 책이 있어요. 근데 그건 적합하지 않아. 어린애죠, 어린애. 그러니까 저항 능력이 없지, 범죄자에게. 그래서 여성, 어린이, 노인 같은 경우는 생물학적으로 아주 취약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심신장애인도 마찬가지고 이민자라든가 성소수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둔한 사람도 이런 생물학적으로 취약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거 생물학적, 사회학적으로 취약한 특성을 지닌 사람들이 주로 많은 피해를 당한다 해가지고 일반적 피해자 유형을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심리학적으로 취약한 심리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피해를 당한다 해서 심리학적 피해자 유형을 제시했다. 그래서 이 피해자 유형은 henT와 관련해서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알아두고, 그리고 일반적 피해자 유형하고 심리학적 피해자 유형을 이렇게 헷갈리도록 출제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henT는 탐욕자, 무관심자, 파멸된 자를 일반적 피해자 유형으로 제시했다면 X. 그래서 심리학적 피해자 유형에 있어서 뭐 가로친 것은 다른 교재들에서 이렇게 탐욕자를 탐욕형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방종 또는 호색화를 자유분방형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 유형 분류, 뭐 개념까지는 정확하게 출제되진 않아요. 그래서 그 핵심적인 내용, 지금 뭐 괴롭히는 자, 학대자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그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막 주변 뭐 자기 자식이라든가 주변 사람을 막 학대하는 그런 거 습성을 지닌 사람이 있다. 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이제 학대를 당하다가 갑자기 그 피해자가 참지 못해 가지고 공격을 해 가지고 살해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괴롭히는 성향을 지닌 그런 인간들도 심리학적으로는 이 피해를 당하기 쉬운 속성을 지닌 유형이다. 이런 그 의미예요. 그리고 파멸된 자 같은 경우도 이제 이 파멸된 자 하게 되면은 뭐 사업에 실패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부채만 많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파산되고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도 가져주지도 않고 그래서 뭐 노숙자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피해를 당하기 쉽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엘렌베르그의 피해자 유형은 잠재적 피해자성과 일반적 피해자성으로 구분해가지고 연구한 사람이 엘렌베르그다 하는 정도로 이해하시고, 다음으로 멘델존의 피해자 유형이죠. 멘델존의 피해자 유형은 구체적인 내용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공부해야 할 내용이에요. 자, 먼저 멘델존의 그 피해자 유형도 교재에 따라서는 5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책도 있고 6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교재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책임이 전혀 없는 피해자, 책임이 조금 있는 피해자, 가해자와 동등한 책임 있는 피해자, 가해자보다 더 유책한 피해자, 가장 유책한 피해자 이렇게 분류하면은 이 5가지 유형 분류예요. 거기에다가 기망적, 상상적 피해자를 분류해 가지고 따로 하나의 유형으로 제시한 걸로 본다면은 6가지 유형 분류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유책한 피해자하고 기망적, 상상적 피해자를 한 묶음으로 해서 분류하기도 하고 어떤 그 교재에 있어서는 이 2가지를 나누어서 분류하기도 한다 하는 점에서 5가지 또는 6가지 유형 분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가지 유형 분류도 맞는 지적이고 6가지 유형 분류도 맞는 내용이다 이렇게 해야만 앞으로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멘델존은 피해자가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느냐를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피해자가 전혀 책임이 없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한 경우도 있지만은 가장 유책한 피해자처럼 오히려 범죄 행위를 했다고 보는 사람은 전혀 책임이 없고 오히려 피해를 당한 사람이 전적으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가장 유책한 피해자가 개입된 사건 같은 경우는 그런 사실이 증명이 되면 행위를 한 사람은 범죄자로서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처벌도 받지 않는 그런 거 사건이 되는 그 경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책임이 전혀 없는 피해자 하면은 여기에 예를 들었듯이 영아살해죄의 영아, 그 어린애는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한 것에 불과하지 그 범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 책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사건에 있어서는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은 책임은 전혀 감경될 수 없고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책임이 전혀 없는 그 피해자가 개입된 사건과 관련해서 그러한 그 피해자를 이상적 피해자 또는 무자각의 피해자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뭐 의식도 없는 상태에서 우연히 피해를 당한 것에 불과하다 해서 무자각의 피해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이 조금 있는 그 피해자의 경우에는 무지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경우이죠. 그래서 돌팔이 의사에게 낙태를 의뢰해 가지고 사망한 경우라든가 의료사고 이런 경우 같은 경우도 그 피해를 당한 사람이 조금만 더 주의를 했더라면은 그런 그 피해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무지로 돌팔이인 줄도 모르고 이렇게 의뢰해 가지고 피해를 당한 경우처럼 무지 상태에서 벗어났더라면 그런 정도로 뭔가 좀 진지하게 어떤 그 행동을 했다면은 피해를 당하지 않을 사건인데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피해를 당하는 경우 이런 거 부주의 때문에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책임이 조금 있는 피해자고, 책임이 조금 있는 그 피해자가 개입된 사건에 있어서는 부분적으로 범죄 행위를 한 사람의 책임도 고려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이 가해자와 동등한 책임이 있는 그 피해자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 자발적 피해자가 된 경우인데, 자발적으로 어떤 같이 사기를 공모했다가 그 사기 같이 범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공모했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당한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가 이제 자발적 피해자 유형이고, 또 동반 자살 사건에 있어서 같이 자살을 하자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이제 모여가지고 자살을 시도했을 때 그 중에 일부 사람만 살아남았다 하게 되면 그런 것이 이제 자살 방조죄가 돼요. 그렇지만은 그 사건에 있어서 이 방조 하면서 같이 어울려서 자살에 빠진 사람, 이런 그 피해자들은 자발적 피해자야.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자살 방조죄에 있어서 자발 방조죄 책임을 물을 때 그만큼 감경을 고려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해자보다 더 유책한 피해자는 유발적 피해자와 부주의에 의한 피해자다 하는 거죠. 그래서 유발적 피해자는 아까 그 짐승처럼 행동했던 그 아버지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부주의에 의한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장소에다가 현금이 많이 든 지갑을 놓고 온다든가, 아니면은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를 부주의해 가지고 어느 장소에다가 이렇게 놓고 와 가지고 결국에는 그런 거 절도 피해를 당한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가해자보다 더 유책한 피해자가 개입된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유책한 피해자가 개입된 사건의 경우에는 정당방위 사건이 전형적인 예가 되겠죠. 먼저 죽이려고 공격을 했다가 그 상대방이 정당방위를 해가지고 오히려 공격했던 사람이 살해가 된 경우, 이런 경우 그런 것은 입증이 된다면은 이 정당방위를 한 사람은 전혀 책임이 없고 오히려 희생당한 사람이 전적으로 책임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가장 유책한 피해자의 경우에는 그 행위자에게 면책까지 인정할 수 있는 사건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고죄 그 범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전혀 어떤 법 위반 행위, 범죄 행위를 한 바가 없는데 이제 처벌 해달라고 이렇게 고소하는 사건, 이것이 무고죄잖아요. 그래서 무고죄, 무고라는 것이 밝혀진다면은 바로 그 범죄를 범했다고 몰린 사람은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이고 오히려 그 처벌해달라고 고소한 사람이 범죄인이 되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기망적 피해자. 그리고 피해 망상증 호소자 같은 경우는 기망적 상상적 피해자죠. 자기가 피해를 당한 바도 없는데 이제 누가 나를 공격했다, 나를 살해하려고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고소한 사건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맨델존은 유책성 내지 이 피해자의 책임 정도 또는 비난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유형 분류를 했고, 헨티는 취약성을 기준으로 분류를 했다. 그 다음에 이제 네크레스의 피해자 유형 모델이 있는데, 네크레스는 컨테인먼트 시어리 봉쇄 이론을 제시했던 그 학자이고, 그리고 앞에서 범죄학자는 한계의 영원한 손님이다 해가지고 범죄학 내지 형사정책학의 종합과학성을 지적했던 그 학자이죠. 그래서 네크레스 피해자 유형 분류에서는 네크레스는 특히 도발 유무를 기준으로 해서 순수한 피해자와 그리고 도발한 피해자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했다 하는 거예요. 왜 순수한 피해자라고 하냐면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공격해가지고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것에 불과하죠. 그래서 이것을 순수한 피해자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피해자가 먼저 도발했거나 유발을 시켜가지고 결국에는 가해 행위를 한 사람에게 공격을 받아 피해를 당한 경우, 이런 것은 바로 도발한 피해자 유형이다, 이렇게 설명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피해자 유형 분류는 내년 시험에도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학자에 따라서 구별 기준과 특징을 확실하게 알아두도록 하세요. 다음으로 4. 피해자 보호법에 대한 그 내용인데, 이것도 법령 강의에서도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다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알아두도록 하자. 범죄 피해자 보호법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시행됐던 그 법률이 범죄 피해자 구조법인데, 범죄 피해자 구조법은 폐지가 되고 지금 현재는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의해서 범죄 피해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 국가가 보상해주는 그런 제도의 시작은 1957년 영국 여성 형벌개혁 운동가이며 피해자 보상의 어머니로 일컬어지고 있는 프라이가 피해자를 위한 정의라는 그 논문을 발표해가지고 이 범죄 사건에 있어서 국가가 피해자에게 원상 회복하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 범죄자가 이렇게 범죄를 범하게 된 것은 국가가 치안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범죄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해가지고 고통을 받는 사람이라면은 국가가 대신 그 피해자에게 원상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구조금 지급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피해자를 위한 정의라는 논문을 발표한 이후에 영국에서 최초로 이런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구조금 지급 제도가 입법화가 시도가 됐어요. 그런데 야당의 반대로 이것이 통과되지 못하고 그러던 사이에 연방주의 한 국가였던 뉴질랜드에서 세계 최초로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가 도입됐다. 이런 역사까지도 앞으로 시험에서 출제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배경을 이해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할 수 있는 헌법 규정이 마련됐고, 그에 따라서 범죄 피해자 구조법이 제정이 됐다가 범죄 피해자 구조법에서 미흡한 사항 때문에 그 범죄 피해자 구조법을 폐지시키고 대신 만든 법이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핵심적인 내용 보도록 하자고요. 2번 보시면 검사는 피의자와 범죄자 사이에 범죄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도 형사조정 회부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앞에서 나왔었죠. 그래서 이것은 회복조사법의 반영으로 볼 수 있는 제도다 했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범죄 피해자 보호법상 범죄 피해자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관련 가족까지도 피해자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피해자를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서 인정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피해 방지 및 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 피해자로 본다. 그러니까 범죄가 발생되는 그 사건에 뛰어들어 가지고 피해자를 보호하려고 하다가 어떤 피해를 당한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는 국가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보호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서는 다른 사람의 범죄 피해 방지 및 범죄 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하는 사람에 대해서까지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 피해자 구조금 지급 요건과 관련해서 중요시되는 것이 이 동그라미 1번 내용이에요. 그래서 구조 대상 범죄 피해는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발생한 범죄 피해에 대해서만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 외국에서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지금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위헌 소송이 이거 제기됐을 때 헌법재판소에서는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해서 그 규정을 합헌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 나가서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우리나라 영역이 더욱더 확대될 수 있는 것이 기국주의에 근거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공해상이나 외국에 있을 때 그 선박 항공기 내에는 우리나라 주권이 그대로 미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외국에 나가서 외국 공항에서 항공기 내에서 범죄 피해가 발생된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에까지는 범죄 피해자 구조금이 지급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긴급 피난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더 강한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긴급하게 적은 피해를 끼치기 위해서 전혀 상관없는 어떤 사람이 피해를 가한 경우, 이런 경우 같은 경우 입증이 되면은 이 긴급 피난 행위는 범죄 행위로 인정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긴급 피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은 너무 억울하고 하기 때문에 이 긴급 피난에 해당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구조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이것은 앞으로도 시험에 출제가 잘 되는 내용이요. 그래서 문제풀이에서도 강조하고 법령 강의에서도 중요시하겠지만은 과실로 인한 행위나 정당행위, 정당 방위로 인한 피해는 구조금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긴급 피난에 의해서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구조금 지급 대상이 된다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범죄 피해와 관련해서 사망 범죄 피해의 경우에는 유족 구조금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치료 조치가 끝난 후에 후유증이 남아있는 경우가 장애죠. 그래서 장애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도 장애 구조금이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해의 경우에는 가벼운 상해 같은 경우는 구조금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심각한 무거운 상해 피해를 당한 경우에만 구조금 지급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험에 있어서는 장해에다가 중자를 붙여가지고 함정을 유도할 것이고, 상해에서는 중자를 빠뜨리는 함정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범죄 피해 구조금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겠죠. 사망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구조금이 지급이 되죠. 그래서 유족 구조금이고, 장애 구조금이나 중상해 구조금은 범죄 피해를 당한 본인에게 지급되는 돈이죠. 그래서 장애 구조금, 중상해 구조금, 방금 전에 말했듯이 중장애 구조금이 아니다. 그리고 상해 구조금이 아니다 하는 것을 주의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유족 구조금의 지급 순위와 관련해서도 출제될 수 있는 것이, 이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있고 친부모가 있죠. 그런데 이 유족 구조금의 우선 지급 순위는 양부모에게 먼저 지급이 되고, 양부모가 없는 경우에 후순위로 친생부모, 친부모에게 지급된다 하는 것은 좀 특이한 내용이기 때문에 알아둘 필요가 있죠. 그리고 3번에 있어서 국가는 구조 대상 범죄 피해를 받은 사람이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에 구조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범죄 피해 구조금을 지급한다 이죠. 그래서 이런 요건이 있을 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도 틀린 내용이에요. 의무적으로 지급한다죠. 왜냐하면 헌법에서 범죄 피해 구조금 지급 청구권이 기본권으로 인정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권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의무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거야. 지급할 수 있다 하게 되면 그런 거 기본권 보장에 너무 미흡하죠. 그래서 이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바꾸는 함정 문제도 앞으로 주의할 사항이다. 그리고 국가는 구조 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 대상 범죄 피해를 원인으로 해서 국가배상법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이거나 손해배상을 받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중으로 구조금을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구조금은 어디까지나 보충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지 우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절차와 관련해서 구조금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범죄 피해 구조 심의회에 범죄 발생한 날로부터는 10년, 그리고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된 날로부터는 3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된다 하는 거. 그리고 5번에 있어서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 나가서 피해를 당한 경우는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지만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자기 국가 모국에서 우리나라와 상호 보증이 체결되어 있다 하게 되면 그러한 국가의 외국인에 대해서는 구조금을 지급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 나가서 피해를 당한 경우는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하고 이 내용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대비시켜서 이해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범죄화와 비범죄화 개념은 먼저 이해할 수 있겠죠. 범죄화라는 것은 뭐예요? 범죄 아니었던 행위를 새롭게 범죄 행위로 만드는 것이 범죄화죠. 그래서 이제 하이패스 같은 거 이용해 가지고 워낙 무단으로 이렇게 많은 이익을 편취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전 같으면은 그런 거 하이패스 무단 통과하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형벌 규정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그러한 편의시설 부정 이용죄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범죄로 규정하게 된다 하게 되면 범죄화에 해당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에 있어서 낙태죄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돼 가지고 이제는 범죄 아닌 행위가 됐고 그 이전에 이제 간통죄와 혼인빙자 간음죄도 위헌 결정을 받아 가지고 그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규정이 무효화되면서 범죄 아닌 행위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렇게 범죄였던 행위가 범죄 아닌 행위로 바뀌는 것이 비범죄하다 했어요. 그리고 비범죄는 이미 낙인 이론과 관련해서 특히 슈어가 급진적인 불개입주의와 관련해서 비범죄를 주장을 했다 했었죠. 그래서 비범죄를 탈범죄라고도 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범죄 유형에 대해서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비범죄는 크게 법률상 비범죄하고 사실상 비범죄로 구분한다. 사실상 비범죄를 단속상 비범죄라고도 한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법률상 비범죄는 두 가지로 나누면 국회에 의해서 형법 개정을 통해서 비범죄화시키는 것을 입법상의 비범죄라고 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례나 위헌 결정을 통해서 비범죄하는 것을 사법상 비범죄라고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범죄 유형을 바탕으로 해서 응용을 한다면 비범죄는 입법기관 국회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면 X가 되겠죠.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사법기관에 의해서도 비범죄가 실현될 수 있고, 그리고 법집행기관인 경찰이나 검찰에 의해서도 사실상 비범죄는 실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단속상 비범죄라는 것은 예를 들면 고수 덮치는 행위도 우리 형법상으로 본다면은 도박죄에 해당하는 행위죠. 그렇지만은 친목도모를 위해서 적은 금액을 걸고 이렇게 고수톱을 하는 행위, 이런 것은 신고가 됐다가 하더라도 경찰이 와서 보고 이런 정도는 처벌할 필요가 없다, 실질적으로 사회에 유해성 있는 행동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도박죄로 단속하지 않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사실상의 비범죄하고, 과거에 이제 이 낙태행위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낙태죄가 위헌 결정되기 이전에도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단속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낙태죄도 실질적으로는 사실적으로는 비범죄된 것처럼 인정이 되고 있었어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단속상 비범죄 또는 수사상의 비범죄라고도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범죄 유형에 대해서는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좀 쉬었다가 제2장 형사정책의 발전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